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공직생활에서 시작해서 시의원, 벤처사업가, 교수,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입니다. 항상 도전적인 삶을 살아오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병만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이 아니라 배우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요. 키가 또 훤칠하시잖아요. 어떻게 서보시라고 할 수는 없고 걸어오시는데 네. 오, 완전 큰 그렇죠. 잘생긴 배우님이 한 분 따와서 앉으셔가지고. 이 슈트가 너무 잘 어울리시니까. 네. 크시니까, 키가. 예.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대담이 잘 될 것 같네요. 네, 의원님이 이제 인천시 시의회 의장까지 하시고 그렇죠. 바로 국회의원이 되셔서 바로 된 건 아니고 한 6년 만에 됐죠. 한 번은 있으셨군요. 한 번 중간에 16년도에 낙선을 해갖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 지금 3년 차. 예, 예. 어떠세요? 뭐 지난 3년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네. 이제 빨리 지나갔는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역사의 한 현장에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지난 과정에 이제 굵직굵직한 선거도 있었죠. 뭐 대선이라는 과정도 있었고 또 정치 체계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체계에서 윤석열 체계로 또 변하는 과정도 보았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국민들과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진짜 정신없이 지나갔고요. 역사의 한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네. 여기서 내가 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 일이 엄청 많으시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프로필을 제가 별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몸이 10개여도 이건 다 소화를 못할 정도예요. 그래요? 네,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예.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그리고 안전재난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민생우선실장단, 납품 단가 연동제도 입증 단 제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용어를 잘 부르니까 여기 자막으로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 이게 다 의원님이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그 흰남노 올 때요. 이제 그 8월 초에 한번 수해가 나서 이게 서울이 한번 크게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흰남노 태풍이 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있었는데 밤늦게 이제 잠을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재난대책 특별위원장을 좀 맡아줘야겠다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걸 맡게 됐는데 그걸 맡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사회적 재난이다 보니까 재난대책위원장이 좀 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부본부장을 맡게 됐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난에 관련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거를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정책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또 내정이 돼서 그거는 세계는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연결고리로. 다만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 그 간사를 맡게 된 거는 제가 전에 그 산자위에 있었습니다. 예. 네, 산자위에 있고 주로 중기 소위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때 경력으로 받은 게 되죠. 그 여러 직책 가운데서도 그래도 의원님께서 난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으시죠?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는데 그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소중한 생명이 잃게 된 거고 또 그 유족들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체의 어떤 트라우마가 되고 아픔이 된 건데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았다. 네. 이러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는 길은 이제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걸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다시 자존심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 대책 부본부장의 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네. 그동안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연결고리까지 나름 좀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이 국조특위가 잘할 거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국민들께서도 목소리 높이시는 분만 보지 말고 이렇게 차분하게 일하는 분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 목소리 은근히 많이 높여요. 아, 그랬군요. 네네. 자, 오늘 의원님의 인생책이 뭘까? 저희가 지난번에 참 초한지에 이어서 이 책을 또 다 합니다. 삼국지. 네. 더 이상 장편 소설이 이제 두렵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 수백 년간 동아시아의 초특급 베스트셀러로 이어온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게다가 영화, 드라마, 게임, 다양한 콘텐츠로 사랑을 받고 있는 삼국지. 네, 허위평론가 소개해 주시죠. 삼국지는 그러니까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목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국지.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 삼국지가 원래는 그러니까 정사가 따로 있고 소설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사라고 하는 건 서진의 역사가 진수라는 사람이 쓴 정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국지는 사실 나관중이라는 명나라 때의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바탕으로 거기에 다양한 인물들의 관계를 다시 버무려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꾸며낸 거죠. 뭐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송건, 제갈공명 같은 이 중국 인물인데 왠지 우리나라 사람처럼 친근한. 그렇죠.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실존했던 인물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존 인물들인데요. 또 이 나관중이 거기에 또 허구의 인물을 각색해서 넣은 사람도 있고, 여하튼 이 정사에 잠깐 등장하지만 또 소설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인물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 나관중의 상상력이 여기에 많이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찰들이 녹아 있습니다. 네.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맞아요. 자, 3번 이상 안 읽은 사람들 나가주세요. 예? 아유, 많이 읽었어요, 그래도. 그쵸. 만화도 있었고, 만화 그럼요. 영화도 있었고, 애니메이션도 네. 있었고. 저도 다 그렇게 읽었는데, 설마 의원님 3번 이상 읽으신 건 아니죠? 저는 많이 읽었어요. 아,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요? 정비석 씨가 이제 그 삼국지 연의를 하나 번역해서 쓴 게 있고요. 또 그 전에는 또 일본 사람이 쓴 거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 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뭐 이 책 저 책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진짜요? 네. 와, 그럼 뭐 3번 이상 읽었고, 또 여러 판본으로 읽었고, 그러면 그 삼국지에서 도대체 어떤 면이 의원님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가 당연히 역사적 사실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영웅, 호골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역사가들의 그 판단을 꼭 적어놔요. 그래서 이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또는 이 행동은 좀 지나쳐서 만용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역사가가 평가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삼국지를 보면서 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한 것을 후대의 평가를 받는구나 라는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기준과 어떤 잣대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용기라고 얘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만용이라고 평가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의명분이라든지 좀 크게 보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후대의 역사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의명분을 따진다든지, 좀 좁게 보면 처세죠, 처세. 예. 내가 당위성 있는 행동을 하는 처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오늘 의원님과의 인생 책방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면 난세의 영웅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리더십 삼국지.
와, 의원님 미소가 살짝 웃으시죠. 배우 느낌 나세요. 그렇죠. 좀 뽀샵을 많이 했네요. 자, 첫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아, 역시 유비의 얘기로 시작하는군요. 따뜻한 리더십 유비. 예. 유비가 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유비는 우선 출신 집안이 좋습니다. 유씨잖아요. 네.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방. 맞아요. 그런데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그렇게 어렸을 때 부경화를 누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뭐 시장에서 돗자리도 팔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는 데 또 주력했던 사람인데 네. 대표적으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자기가 이제 어떤 세력을 얻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됐던 게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의 도원결의,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는 일이었잖아요. 관우와 장비라고 하는 네, 아주 네. 든든한 형제들을 얻은, 그러니까 이 인덕부터가 이 사람이 뭔가 좀 남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이 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젊은 사람들이 그와 가까이 있기를 좋아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유비라는 사람이 가진 인품이 훌륭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관우장비 얘기하셨는데 한 명 중요한 사람을 빼먹으셨네. 진짜 그 스카우트 잘한 사람 중에 제갈량 네. 있지 않습니까? 삼고초려 해가지고 네. 그때 자기 사람을 만들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갈량한테 삼고초려한 유비의 장면 어떻게 읽으셨나요? 뭐 흥미진진하게 읽었죠. 예. 이제 그 당시에 형주 땅에 가서 이제 유비가 이제 원래 서서라고 하는 그 책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책사를 통해서 많은 전쟁이라든지 내치를 잘 했는데 이 서서의 어머니가 그 조조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조가 어머니를 믿기로 해서 서서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비가 선생님 가시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자기보다 또 훌륭한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제갈량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한번 모셔라. 근데 그분은 쉽게 모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길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겨울에 찾아가는데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제갈량이 낮잠을 자는데 그거를 깨우질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초동, 그 이제 심부름하는 초동이 나와서 선생님이 일어나지 않으시니 오늘은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낮잠 자니까 못 만난다. 못 만난다. 속에서 화가 치밀 수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갔다는 거예요. 또 예. 날짜를 예. 잡아서 또 갔더니 또 뭐 오늘은 뭐 출타 중이시다. 뭐 그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출타가 먼저고 두 번째가 낮잠인데 그러니까 그냥 장비가 그냥 열 받아갖고 그냥 확 그냥 근데 그런 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유비가 또 말리고 이제 세 번째 가니까 뭐 한 시즌이라는 게 시간상으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라 해서 만나서 이제 제갈량이 이 천하를 어떻게 경영할 건가, 그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운용할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형주 성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책사가 된 거죠. 굉장히 막 설레는 마음으로 네. 물론 결론은 알지만 그럼에도 네, 네. 불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 그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삼국지에서도 사실 민심을 얻느냐, 민심을 잃느냐가 굉장히 이제 큰 요소가 되는데 유비가 민심을 얻게 된 결정적인 이야기가 형주 탈출 이야기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조조에게 패하고 예.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우선은 군인들을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군인들을 데리고 먼저 도망쳐야 한다. 이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실용적으로. 그런데 유비가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떠납니다. 그러면 자연히 행군 속도가 느려지고 느려 터져. 적에게 따라잡힐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유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이 나를 버릴 수는 있지만 내가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다. 이게 또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유비님은 역시 인덕이 많으셔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패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아니, 패했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그 선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조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늘의 힘을 받고 태어났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출중하고 예. 뭐 집안도 예. 아주 괜찮고
그 다음에 천자를 옆에 두고서는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의명분도 명분도 있었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의 기운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네. 오로지 실리적인 전투나 전쟁에서의 승리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하늘이 났다라고 하고. 손공 같은 경우에는 장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지가. 네. 그 다음에 거기도 그 남쪽 지역에 말하자면 호족 세력이었고, 그래서 장강을 통해서 어떤 지리상의 이점을 가지고 나라를 이루었다. 네. 그러면 천지인 하면 마지막 남은 게 인 아닙니까, 인. 아. 그래서 유비 입장에서는 똑같이 조조와 같이 간다든지 똑같이 송공같이 간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자기가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길은 바로 인화다, 인화. 그거를 유비는 스스로 깨달았는지 아니면 몸에 이미 체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죠. 애민하고 그다음에 부하들과 소통을 하고 자기가 뭐 리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의 총나라라는 나라를 구성하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위 오촉이 천지인 지인.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여러 가지 이치가 있는데 한쪽 방향에서는 그쪽 방향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이 선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유비는 인화가 자기가 선택해야 될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거에 충실하게 행동을 한 거죠. 의원님은 유비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편이신가요? 뭐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고자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나는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는 의원님께 여쭤볼 말씀은 아니었는데. 네. 네. 우리 진영 씨는 어떻게 학창시절에 의원님 인기도를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키도 크시고 일단 네. 목소리도 동굴 목소리시잖아요.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워낙 뭐 똑똑하셨으니까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고 잘하셨죠. 약간 냉미남 느낌이셨을 것 냉미남. 같은데 어때요? 약간 냉정한 미남 차가운, 있잖아요. 차도남 같은 별로 차가운 저 도시남.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살가운 스타일이에요. 아 살가우신 편이세요? 사람들하고 네. 원만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약간 바보스럽게 되더라도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시구나. 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의원님이 그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네. 그 물리학과를 가셨어요.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연대 물리학과를 가셨던데요. 네, 저는 이제 원래 물리학과 나왔죠. 와, 물리학 석사까지 하신 걸로 자료에서 석사 봤어요. 수료했죠. 그쵸? 학위는 못 받고. 그때까지 그럼 꿈이 혹시 물리학자셨나요? 그때는 이제 물리학을 많이 생각을 했었죠. 공부도 좀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고 좀 약간 정치적인 혼란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왜 어떻게 귀결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표시도 하고 때로는 학생 운동도 하고 막 저러는가 또 민중들은 왜 싸우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이해하는 물리학보다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죠. 근데 저는 또 의아한 게 의원님 프로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프로필이었는데 물리학 석사까지 하시고 그래서 행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또 그렇게 길게는 안 하시고 또 그만두셨어요. 제가 7년 하고 관뒀죠. 예. 그거는 왜 그러셨어요? 너무나 도전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같은 게 좀 싫었어요. 또 그러니까 좀 평탄한 길이지 않았을까요? 아깝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평탄한 사직금 올라가시고 길인데 막 이러는 건데. 재미는 없죠. 서기관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간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엄청난 고민거리였던 거예요. 여기서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느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결단을 내리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이 한 번 뭔가를 포기해본 경험이니까
뭔가를 쥐려면 여기에 쥐고 있던 거를 놔야 놔야 줄 수 쥐지 있는. 여기에 있는 걸 쥔 상태에서 쥘 수는 없어요. 이렇게 지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쥐고 이렇게 둘 다 쥐고. 갖고 싶다 진짜. 그게 다 갖고 싶은데. 그게 숨기지를 못하잖아요. 아, 이걸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번 내 물리학과도 그래도 대학원까지 다니던 걸 포기하고 고시의 길로 한 번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포기하는 거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한 번 그렇게 도전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두 번째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저는 의원님께서 사업에 도전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벤처 사업을 했어요. 카탈로그 쇼핑몰인데 진짜요? 그 쇼핑몰 자체만 하면은 그 다른 선발업체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중형 그 슈퍼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중형 슈퍼들이 되게 많았는데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니까 위기감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형 슈퍼들하고 연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식생품이나 이런 것들은 슈퍼에서 팔고 슈퍼에서 팔지 못하는 뭐 의류라든지 뭐 내구재,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이 쇼핑몰에서 팔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체계를 맺은 진짜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 모델이었는데 뭐 처음에는 좀 센세이션도 일으키고 좀 네네. 그랬었죠. 네네. 예. 쇼핑몰 플랫폼. 그렇죠.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네. 거죠. 그리고 근데 오프라인하고 좀 상생이 되는 예, 플랫폼. 예. 그걸 그거 얼마나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지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아, 지분이 많지는 같이 않았는데 하셨군요, 이렇게. 예. 우리 선배가 하던 걸 같이 했는데 지분이 많지 않은데 제가 한 2년 반? 2년 반. 그 제가 대표를 벤처도 맡아서. 경험하시고. 예. 근데 또 여기에서 대학 교직을 이게 뭐 그런 건 아니고. 가셨는데 그것도 도시공학이신 거예요. 근데 의원님 어떻게 또 도시공학을 또 교편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한 대학원에 이제 뭐 일을 보러 갔었어요. 이제 내 일이 아니라 우리 후배 일이었는데. 근데 거기 계시던 분이 좀 강의를 한번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강의를 왜 저한테 맡기십니까? 그랬더니 강의가 되려면 박사가 돼야 되는데 이 해당 분야의 박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박사가 구하기 어려운데 강의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변호사와 이와 준하는 시험을 통과한 자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정고시가 이에 준하지 않느냐. 그렇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강의를 맡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할 생각이었는데 주변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그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학이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의원 하시고 정치인의 길까지. 그래서 이제 정말 다채로우시죠, 경력이. 그 당시에 이제 인천시 도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문점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인천시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대체 잘 되는 거냐 못 되는 거냐라는 좀 분석을 좀 원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지역에 있는 신문사에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썼는데 그 신문사에서 좀 고정적으로 써달라 그래서 한 달에 2편씩 계속 썼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많이 반향을 일으켰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가서 강연도 한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위원회 좀 부위원장을 맡아서 정책위원회 같이 합시다. 뭐 이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뭐 출마 뜻이 좀 있다니까 그러면 출마하십시오 그래갖고 그 시의원으로 지금 자리에 나가게 된 거죠. 다음 차트 뜯고 또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리더십 조조. 와, 우리 작가님이 잘 써주셨네요. 우리가 조조하면은 보통 굉장히 간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합리적인 리더십. 요즘 이렇게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조가 원래 조씨가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그 한나라의 개국공신인 하우씨 집안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 환관에 이제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네. 이제 조조도 자연스럽게 환관의 이제 손자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콤플렉스가 있긴 했죠. 네네. 예, 물론 이제 덕분에 여러 가지 세력도 얻었지만, 예. 그래서 조조가 이 선택한 길이 내가 무엇보다 인재를 등용하는데 힘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어느 정도로 합리적이었냐면 진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림이
상대편에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조조의 집안을 다 욕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얼굴도 당연하죠. 상정하기 싫잖아요. 네. 근데 조조가 진림에게 왜 그런 걸 썼습니까? 라고 묻고 진림이 뭐 내가 뭐 입이 있어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껄껄 웃으면서 진림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걸 하나도 문제 삼지 않고 비서관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조조가 원소라고 하는 당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던 장수와 싸우게 됐는데 이 조조의 부하들 중에 원소와 은밀하게 내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편지가 발각됩니다. 그럼 당연히 숙청의 바람이 불잖아요. 우리 다 피바람이 예상하죠. 불어야죠. 근데 조조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소가 나보다 셌던 게 사실이잖아. 나라도 원소 쪽하고 좀 내통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편지는 문제 삼지 않을게 하고 그거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조조에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의원님께서 조조는 하늘이 내린 천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의원님이 생각할 때 조조의 리더십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조조는 뭐 거의 천재 수준이죠. 네. 네, 천재 수준이고 바둑으로 말하면 지금은 좀 약간 쇠퇴해가지만 거의 커제급이라고 할까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예. 머리가 좋고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을 줄 알고 그리고 지략도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본인의 실제 맹덕시, 그러니까 자가 맹덕이거든요. 예. 맹덕신서라고 하는 병법서를 직접 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탁월함이 그 이제 대단한 건데 젊었을 때는 지금과 같이 포용력을 가지고 이 탁월함과 포용력이 함께 어우러져 갖고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한 게 사실이에요.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은 유비파세요? 조조파세요? 하우씨 주변에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하우돈이라든지 뭐 하우연이라든지 이런 인재들이 많았고 또 조씨의 조인이라든지 조홍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조는 하우씨 집안 일대가 굉장히 번성하고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맏형으로서 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유능한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세력을 모을 수가 있었죠. 예, 예. 지역적 뿌리가 예, 강했으니까. 예. 반면에 이제 유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롤단신이죠. 호롤단신이고 결국은 인화를 통해서 뭐 관우나 장비를 얻게 되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얻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비추어 보면 국회에 와 보니까 검판사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검판사 출신도 아니고 네. 뭐 내가 무슨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뭐 출신지의 어떤 뚜렷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장할 게 없잖아요. 네, 또 네. 실제 내가 정치에 입문해서 현재까지 국회의원 될 때까지 뭐 제가 중앙에 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지역에서 예. 내가 능력껏 내 토대 만들고 그 다음에 경선해서 네. 그것도 아주 불리한 경선에서 네. 그냥 이겨서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산을 가지고 출발한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제가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또 인연 맺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인연 맺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타일상으로는 유비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권준영 씨가 아까 의원님께서 유머 감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직접 한번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테스트를 들어가 볼까요? 불안해. 어려운 문제를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네. 잘 헤쳐나가시는 네, 네. 그런 지혜와 또 유머 감각도 네.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양자택이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의원님 골라주시면 준비가 돼요. 안 되신 겁니다. 네. 저희가 안 드리기 때문에 미리.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둘 중 한 명만 보좌진으로 쓸 수 있다면 마음은 따뜻하지만 우유부단한 유비 대 합리적이지만 임기응변이 강한 조조. 하나, 둘, 저는 셋. 무조건 천재예요. 유비라고요? 네, 저는 아, 진짜요? 네. 자신은 유비더라도 내가 부리는 부하는 조조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지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네. 못했네. 네. 두 번째 문제 네. 드려볼게요. 정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킨다 대 소수를 위해 정의를 희생시킨다. 야, 이거 하나, 어렵다. 둘, 셋. 저는 두 번째인데 네.
소수를 희생시키면 절대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옳고 그름이 미리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르다. 마치 태양은 옳고 달은 그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 개는 그냥 현상일 뿐이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의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수를 그 정의의 이름으로 희생한다는 것은 결국 독선의 길, 한 가지의 길을 가게 되고 자연스러운 선택의 과정에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이 현상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가게 되면 그거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다음 문제. 국민들에게 부각됐으면 하는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돼요. 지성민 뿜뿜 국회의원 대 전투력 활활 국회의원. 하나, 둘, 셋. 둘 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요? 네. 젊었을 때는 전자가 좋았는데 네. 전자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더 후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전투력. 그거는 보완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할 때 잘 되면 대박, 잘 안 되면 쪽박 스타트업 기업가 대 잘 되면 초선, 잘 안 되면 백수 정치인. 하나, 둘, 셋. 나는 우리 아들이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 의원님은 참 다르시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둘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한 번 사는 새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무엇을 꼭 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생각을 좀 알릴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지 뭐 15평에서 살면 어떻고 55평에서 살면 어떻고 그게 뭔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좀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가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인 길로 들어와서 또 국회의원까지 된 게 너무 감사해. 잘하셨어요. 난 너무 감사해요. 오셔서 너무 저희가 감사하죠. 의원님 진짜 대인배시. 맞아. 이렇게 말만 또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말에서 또 다 드러나요. 의원님 진짜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의원님의 솔직한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해요. 자, 다음 차트 마지막입니다. 삼국지에 한 명 남은 인물은 과연? 그렇죠. 30원칙 제갈량을 빼놓고 삼국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30원칙은 뭡니까? 근데 이 제갈량이 이제 원칙으로 삼았던 30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예. 공개, 공평, 공정입니다. 어떤 전투 계획이나 또 정책 수립을 할 때 그걸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공명정대하게 알리는 방식을 채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을 했을 때 때로는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가차 없이 나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 제갈량 스스로가 선언을 했고요. 또 이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울면서 마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배웠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죠. 마속이 정말 능력도 뛰어나고 네. 제갈량이 아끼던 부하였는데 그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이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굴령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히 실행한 네. 그래서 몸소 그 본보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삼국의 원칙으로서 제갈량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의원님, 앞서서 이제 유비와 조조의 리더십을 좀 평가해 주셨는데 제갈량의 리더십도 좀 평가를 해 주시죠. 뭐 이제 제갈량은 사실은 이제 제후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아니죠. 그러기보다는 제후 밑에서 나라를 좀 평화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책사 같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한 분인데 사실 보면 총나라가 제일 땅덩어리도 적고 그다음에 인구수도 제일 적었어요. 예. 인구수도 제일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의 어떤 형세가 서로 균형을 맞게끔 만드는 데는 제갈량의 내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네. 하고 적은 인재 풀 속에서도 그 인재가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얘기한 삼공의 원칙을 세워서 공개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많은 의견들이 분출되게 하고 네. 거기서 인재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제갈량은 이제 평가가 이제 다양한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지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 이기지 못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사표를 여러 번 던져서 이제 기산이라고 하는 곳을 나가서 네. 이제 조조의 위나라를 이제 전쟁하게 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투기성 있는 도박과 같은 것도 그런 해야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 절대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는 이겨도 전쟁을 이기지 못하는 야.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도면 유비 반열일 텐데 유비 조조 반열로 평가가 안 되고 살짝 밑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애시당초 뭐 제갈량은 그렇게 제후의 그 길을 갈 만한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그렇군요. 그런 사람은 아니고 훌륭한 제후 밑에서 진짜 능력 있게 네.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애시당초. 저희는 오늘 이 세 사람의 난세의 영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우리 의원님의 리더십을 참 이렇게 보게 된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꿈꾸는 정치는 어떤 건가요?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예. 이제 첫 번째 거는 조화로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 꽃이 전부 다 파랗고 전부 다 빨가면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빨주나 쪽파나 뭐가 같이 섞여 있으면서 그 조화 속에서 꽃밭이라는 걸 이루는 것처럼 다른 것은 서로 보완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네, 네. 그것이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때에 따라서는 경쟁을 하고 대결도 하지만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론을 낸다는 좀 조화의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고 네.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려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세상 살다 보면 뭐 억울할 수 있어요. 뭐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함은 이때 억울함을 얘기하고 들어줄 대상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한번 듣고서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돼야 지금 우리 젊은들이 가지는 뭐 좌절의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네. 좌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실까요? 이 정당이라는 것이 상대 정당하고 선거 등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다 보니까 내부적인 단합이라든지 또는 응집력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근데 또 정당이라는 것은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선출인들을 추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다양성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좀 우리 정당이 좀 다양성과 그런 또 응집력이 좀 균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뭐냐 네. 그런 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소수자한테 말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의원님, 이 삼국지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이 좀 읽어봐라. 좀 우리 젊은 친구들, 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꿈을 키울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영웅 호골들의 활동을 보면서 이제 가슴을 뛰게 하는 면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나중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평가를 보면서 세상이 바라온 날카롭고 차가운 시각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많은 인생을 바라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국지는 통찰이다. 네, 이렇게 한 줄 평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모 대학 그 합격생이 삼국지를 보고 저는 인생을 배웠어요. 뭐 논술 시험 잘 봤다고 예, 이런 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권진영 씨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때요? 아, 현대판 유비를 보는 듯한 맞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조화를 위해서 더 힘써주시고 예. 우리 국민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의원님 이제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네, 오늘 그 삼국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삼국지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같이 좀 보면서 서로 좀 생각도 같이 해보고 네. 또 그런 좀 시간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깊고 넓은 그릇의 의원님을 만난 그 느낌이어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또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과 함께한 오유경의 인생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문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표구의 사회사를 소개합니다. 표준 국어사전에는 표구란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국 표구의 전성기를 겪은 이기웅의 증언을 골자로 미술사학자 김경현, 국립현대미술관 지류작품 보존 담당 학예사 김민아는 표구의 유래와 기술의 발전,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인사동에 형성되는 표구거리 등 20세기 후반기 한국 표구와 표구사, 표구업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자료와 사진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표구의 역사, 기록되지 않았던 미술 이야기, 표구의 사회사입니다. 다음으로 과일 길들이기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최근 인간이 어떻게 과일을 활용하고 그 달콤함을 자본화했으며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했는가를 시공간을 아우르며 탐험합니다. 로마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호메로스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칭송한 사과나무, 지중해의 시트러스 과수원, 미국의 사과 과수원 등 인류를 사로잡은 놀라운 과일의 여정이 책 속에 담겼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과일나무에는 시대의 풍경과 나라 간의 상호작용, 사람들의 삶과 노동이 깃들여져 있는데요. 과일과 연관된 문화, 예술, 과일과 인류 사이에 있었던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다면 과일 길들이기의 역사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지중해 세계사입니다. 지중해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이 만나는 바다이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3대 종교의 중심지이자 이집트, 미노스, 미케네, 그리스, 에트루리아, 로마, 아랍 등 주요 문명이 탄생하고 쓰러져간 곳인데요. 역사학자 구인의 관점으로 바라본 지중해의 반만년 역사를 책으로 묶었습니다. 지중해의 문화, 종교, 상업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된 인간의 역사가 지도, 명화, 유물, 사진 등 지중해의 변천사를 담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료와 함께 펼쳐지는 책. 세 대륙이 만나는 바다, 그 교류와 각축의 인류사, 지중해 세계사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재정전쟁입니다.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는 재정전쟁을 통해 증세와 복지 확대, 문제 해법과 이념 논쟁을 넘어선 한국형 재정설계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서평자 연명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인구구조 고령화와 심화되는 불평등, 정치권의 복지 경쟁 등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2019년 말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초점을 맞춰 큰 정부의 부활과 복지 확대 경쟁, 그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 등 재정에 관련된 전반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서평합니다. 끝없이 늘어나는 세금, 소외된 이웃을 향한 국가의 의무, 기본소득제와 재난지원금, 연금 개혁 등에 관심 있으시다면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재정전쟁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서평책은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입니다. 책은 최근 증가하는 부모 자식 간 관계 단절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서평자 정윤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딸과의 관계 단절을 통해 자신도 고통을 경험한 저자는 아픈 부모를 최고로 공감하며 인연을 끊는 자녀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길고도 긴 화해의 길을 제시해준다. 작가는 부모에게서 벗어나서 자신을 찾기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이 영향을 끼침을 강조하여 잘못된 양육만이 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며 여정에서 부모가 지치지 않도록 위로를 더한다 라고 서평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책,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